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어제부터 사실 그 얘기가 솔솔 좀 흘러나오긴 했어요. 어제 이제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솔솔 흘러나왔는데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마자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것이고 피의자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할 권한을 포기하면 그냥 법원에서 서면 심사 가지고 하는 거죠. 검찰의 어떤 영장 정서. 그다음에 그 참고 자료들,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류 검토하는 겁니다. 서류 검토만 하게 됐을 때는 발부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이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유죄입니다. 중형이에요.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 여지서 보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주장만 담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피의자 측 의견서라든지 피의자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이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측 어떤 서류만 봤을 때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은 나온다고 보는 것인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시한 어떤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 탄핵 심판을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대충 뭐가 혐의라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약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나절 여섯 일곱 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판사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봤을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우리는 법정에서 6개월 동안의 1심 재판에서 장기간 법정 투쟁을 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판단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구속될 바에야 내가 영장실질심사 포토라인서도 들어가고 검찰청이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다가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은 나는 전직 대통령에서 연출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포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박근혜 전 정권 그 이전에 이명박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이 구속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구속됐던 김광진 전 국방장관은 아주 이례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항상 뭘 하냐면 어느 판사가 기각했어, 어느 판사가 영장 구속했어 이거 따져 보잖아요. 지금도 영장 심사가 날짜 잡히자마자 판사 이름이 막 실검에 올라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걸 다퉈보자는 게 실질 심사인 거잖아요. 예. 구속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을 확정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필요하다면 더 소명해라. 그래서 검찰이 한 인물에 대해서 2번, 3번까지도 영장을 청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기도 하고 포기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이 MB 측에서 불출석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검찰에서 21시간 있다 나와 봤더니 14시간 조사받고 6시간 조서 검토했는데 그 나올 때 표정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나중에 전해진 게 10만 불을 수수했던 건 인정. 이게 국정원 특활비인데 이것을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활비를 청와대가 왜 대북 공작금으로 불과 한 1억 원 정도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 커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왜 다 부인을 했는데 심지어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자신의 집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조작을 했다, 이 자료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궁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부인,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외에는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네.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으니 나가도 실익이 없는데 전략은 뭐냐? 정치적 보복이다로 대응하자.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수순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역시 사법부는
이 예. 청와대 권력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대기하고 그렇죠. 판사 앞에서 소명하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에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이 이제 대기 또는 유치장에 대기를 한 다음에 영장이 이제 발부되면 이제 청구를 집행에 들어가는데.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구속이나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가는 것이 수순이죠. 예전에 아마 여러 가지 법원이라든지 검찰의 고위층 같은 경우에 늘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전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아마 유치장에 대기하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부한 다음에 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인영장이 뭐 법원에서 그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논현동 그 자택에 좀 머물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데 저희 화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볼 때 네. 검찰이 비교적 빠른 결정을 빨리 내렸습니다. 쳤습니다. 구속에 대한 고민이나 망설임이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원은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사법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걸 국민들이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과거에 비해선 5060이 끝나고 90년대 YS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전직 두 대통령 12.12 신군부의 주역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정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보단 굉장히 좀 가볍고 수월해지긴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역시 이게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라는 또 우려에 대한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걸렸고 그때는 굉장히 좀 장고가 길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타까운 또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사법적인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반증으로 좀 빠른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역사에 이번 일이 그게 마지막이 현실이에요. 되길 바란다 네. 했지만 또 뭐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면 대통령이나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우리 국민 많이는 평등하다. 네. 이러한 룰이 적용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A4 용지 207쪽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보다 2배가 네. 넘는 분량인데 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혐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쪽인데 실질적으로 한 100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00쪽은 뭐냐면 범죄 일람표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용카드 쓴 거 뭐 내역들, 그다음에 뭐 수표 내역들을 이제 표로 쫙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범죄 일람. 그게 한 100쪽 정도 되고 실제로 더 피의 사실 기재하면 한 100쪽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많죠. 혐의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300억대의 횡령 혐의, 그다음에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가 설명이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많습니다.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 자체도 많고 뇌물도 한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일단 혐의지만 여러 사람, 뭐 김소남 전 의원이라든지 이팔성 전 회장이라든지 어제 이제 또 뭐 스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광 스님까지 나왔기 때문에 뇌물도 여러 사람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렇다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영장 피의 사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 언론도 지금 다 체크가 안 됐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탄핵 심판에 한번 정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 피의 사실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아마 언론도 취재 경쟁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 첫 단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검찰 측 조사 내용을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고 당시에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어차피 퇴직하니까 퇴임할 때 뭐 회사라도 하나 차려서 하면 뭐 우리가 도와주겠소라고 했겠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985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게 340억. 이 돈 갖고 선거 자금에도 쓰고 개인 용도로도 쓰고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요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다스의 이제 설립 기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이제 다스 설립 자금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당시에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맞으나 그건 우리 형과 처남 회사를 내가 도움을 준 것이지 내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일관적인 흐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당시에 설립 자금 일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스는 초기 단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거다. 그렇죠. 왜 이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뭐 8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있는 사람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다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좀 배정하겠다는 것도 배임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의 꿈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게 되면 네. 이거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돈을 받는다는 거 알려주면 정치하는 좀 안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참여를 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래서 그 비자금 조성 지시 중단할 거를 지시를 합니다. 그게 2006년 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장 이제 대선의 꿈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문제는 최근에 폭로가 돼서 깜짝 놀랄 얘기지만 이 김윤옥 여사가 어쨌든 다스 법인 카드를 가지고 10년간 4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매우 사적인 용도로 뭐 쇼핑이라든가 장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썼다는 거죠. 친척들이 함께 쓰는 법인 카드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법인 카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회사 다녀본 사람이 법인 카드를 무슨 장 보는 데 씁니까?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예.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자, 그 다스 법인 카드도 쓰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그때 몸조심을 안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BBK 문제가 솔솔 터져 나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 BBK라는 이름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내용 정리가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는 BBK가 뭐야? 인터넷은행이라고 지금 뭐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일반화됐지만 그땐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불가한 얘기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 캠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스와의 관계가 있는 비자금 내지는 카드는 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던 것이 2006년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 뒤에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2007년입니다. 이때 시기를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고 하죠. 다스 실소유주나 그런 BBK 문제는 사실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최태민 씨 일가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 이명박 당시 후보에 이제 BBK하고 다스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이미 이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결국 이제 당선 이후에 특검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부터 김윤옥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중지됐다라는 건 당시에 그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을 느낀 건 아니겠나라는 해석은 가능하죠. 아주 사실 좋게 해석하면 정말 만약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 당시 이상은 씨라든지 김재정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법인카드 써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편의를 봐준 어떤 문제는 생기겠지만 내 동생이 정치하기 때문에 형인 내가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변론을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부랴부랴 그것을 중지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형과 처남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내 회사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아니겠는가. 비자금까지 그렇죠. 드러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끊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당시에 내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2006년과 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김윤옥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 중지하고 비자금 중단 지시를 내린 것, 비자금 중단 지시를 내린 것들을 조금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2007년 조사 때 또는 2008년 특검 때 밝혀졌더라면 그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2007년 그 경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BBK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해결됐더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태민 목사 최태민 목사 딸이 누굽니까? 최순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해결됐더라면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역사적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때 만약에 네. 2007년 조사, 2008년 MB 얘기입니다. 됐더라면 네. 그거는 당선 무효 아니면 아예 당선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법적인 절차도 그렇지만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도곡동 땅도 그러면은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것이었고 이 다스란 회사도 그랬고 BBK 투자도 그랬고 그렇다면 그때 의혹이 다 팩트였다라고 그때 얘기했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저는 굉장히 붕괴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본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했어도. 그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최태민 목사와의 긴밀한 관계, 최순실이 지금 나와 함께 캠프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 후보 됐겠습니까? 국민 여론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흘러서 역사에 가정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도 똑같은 과정이 벌어졌을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변 측근에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이 꼬투리를 못 잡았을 거예요. 일말의 단서를 포착한 수사관 내지는 검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거나 당선이 됐거나 당선인 신분이거나 취임을 했으면 그야말로 이런저런 비리가 있어도 덮기에 급급했던 것들이 기존의 우리의 공권력이 아니었던가를 되돌이켜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에는 우리가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이 중요하다. 이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요. 2007년 공약에도 등장하고 2012년 공약에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라는 게 만들자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아직 대검 중수부 사라진 이후에는 없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서울지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역사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 하는 과제가 좀 보이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미 흘러간 일이죠. 게다가 아직도 밝혀지지도 않은 것들이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김은옥 여사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일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이 발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MB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헤쳐나왔죠. 근데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자, 참고로 최근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서 다른 전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명품 가방 받았잖아요. 그 안에 뭐 돈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 재미교포 신문, 교민신문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으로 막았다. 그렇죠. 그리고 각서까지 썼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옥 여사가 당시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사업가로부터 이제 명품 이제 백을 좀, 그러니까 받은 거는 거기서 뉴욕에 받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받은 건데 어쨌든 뉴욕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선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 언론은 보도가 안 되는데 뉴욕도 교민세가 워낙 좁다 보니까 뉴욕 교민신문 쪽에서 이제 언론 쪽에서 알아채고 보도할 어떤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백도 돌려주고 이제 그 돈을 좀 무마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두원 전 의원이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경찰물자 일이 이건 아닌데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하다라는 추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 경청동지할 일이 뭘까? 또 돈에 관한 문제인가? 그런데 경촌동지라고 단어까지 쓰고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돈 단위가 좀 다른가라는 그런 이제 또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네. 정두원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네. 각서를 쓴 사람이 정두원 의원이라면 맞아요. 본인이에요. 정두원 의원도 사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캠프의 이제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막는 일을 본인이 저 당시에 했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해치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정하지만 정권 창출에 성공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최측근 안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로 이제 당시에 만사 형통이라고 불렸던 이상득 의원과 정두현 의원이 부딪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내쳐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정말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우여곡절 끝에 정두현 전 의원은 MB 정권의 개국 공신이었지만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을 해요.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때 비사들을 이야기하는 입장이 된 건데 예. 저 당시로 돌아가면은 캠프에서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2,800만 원짜리 확인서를 쓰면서 최우선적으로 인쇄 및 기획업에 물량을 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당사자고 예. 그 밑에 송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캠프의 관계자죠. 송모 씨. 연대 서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정두원 전 의원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적과 과정이 어느 정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저 위치였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바뀐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문제는 김윤옥 여사가 뭘 받았느냐예요. 네. 이게 한 2, 3천만 원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 명품백을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호텔에서 받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배석했다는 뉴욕의 성공회 신부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그렇죠. 분입니다. 연세도 많아요. 예. 당시에 가방을 열어봤고 안은 비어 있었다. 음. 그런데 다른 관계자는 가방 안에는 현찰로 3만 불이 있었다. 이게 지금 정면 충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3만 불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 가방은 받았다 돌려줬는데 이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돈은 예, 있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려주라고 해서 큰 딸이 그 신부에게 돌려줬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돈 대신에 이 돈을 또 막는 과정들이 이제 이 정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이 현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얼마가 있었느냐, 그 돈의 행방은 무엇이고 어디로 갔고 그 돈의 목적, 이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이걸 밝힐 네. 필요가 남아 있습니다. 돈 주고 기사만 막은 게 아니라 당선 뒤에 편히 봐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네. 건데 그럼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윤옥 여사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근데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자체가 이제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뇌물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김윤옥 여사가 당시 이제 뇌물로 처벌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지 우리 마누라 백 받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실은 공모 관계로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소시효 설사 그것을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2007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공소 연장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지금 2008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저 문제를 해가지고 김윤옥 여사를 사법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문제는요. 그렇지만 이제 뭐 사법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종교계, 특히 불교에서 뭐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불교계에서 돈을 받았다. 스님한테 어제 저희들 2억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3억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검찰이 뇌물 혐의로 영장에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불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줄된 인사가 지광 스님 말고도 더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까 얘기한 그 380명 중에 조계종 고위직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 당시도 고위직이고 지금 자성 원장 때도 고위직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고위직에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결국 그런 대부분 그런 얘기를 자리를 했다고. 가게 된 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간 게 아닌가. 그 대가로 그러면 이 불교계에서 받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템플 스테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정부 지원 예산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뭐 그 전에는 불교계가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재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거 말고도 그 뭐 템플스테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역화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조계사를 성역화하겠다. 성역화라는 거는 종교 내부의 일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성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총무원장이 되고 나서 자기 비서를 청와대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일반 세속하고. 예. 자,
자, 결국 뭐 돈을 받고 예산을 따내고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네. 뇌물 주고 예산 따내고 그렇죠. 자기 비서 청와대 취직시키고 뭐 세속하고 정말 똑같네요. 세속보다 더하죠. 지금 세금이 면세하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 문제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이 입법 문제도 지금 이제 어쨌든 반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불교계 상당히 좀 난감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가 전 매우 많은 사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지광 스님은 불교 관련 대학이 민원 사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억을 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대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3억의 돈은 민원 해결을 위한 불법적인 뇌물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거 검찰은 조사를 다 끝낸 겁니다. 언론에 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그 해당 지광 스님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2억으로 처음 보도가 됐는데 지광 스님은 인터뷰에서 3억이다. 금액도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의 이름을 당선 축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대선 일주일 전에 받은 돈인데 자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니 당선 축하금을 미리 내시오. 이게 김백준 총무기획관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전달한 것은 사찰의 신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광 스님이 당선 축하금 줘야 되겠네. 불교대학 민원도 해결할 겸 3억을 줬고 주변의 지인이 전해줘서 이게 총무기획관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 고리의 정황 추적이거든요. 이게 한 건일까요? 당선 축하금을 대한민국에서 스님이 한 분이 냈을까요? 예. 전 이걸 생각하면 매우 이 사안은 확전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당선 축하금 사실 그때 일주일 전에 뭐 이미 대통령이 된 수긍을 것처럼 했다는 거죠. 행동을 했던 네.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당시 대한민국 역사 이제 대선 역사에서 가장 승부가 이미 명약관했던 것이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대선하고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일주일 전 정도라면 뭐 누구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아마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도 아마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이미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제 뭐 돈을 수수한다는 건 사실 좀 마땅치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 종교계 돈이라는 게 보통 신자들이 뭐 기부한 돈, 헌금, 시주 뭐 이런 돈들이라서 회계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이야 뭐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네, 발부를 네. 한다지만 그때는 그런 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이런 제도 얘기가 개선이 나옵니다. 많이 돼서 이 종교 단체에 기부하거나 헌금한 돈도 이제 세금 공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종교인도 과세가 되는 쪽으로 되고 있죠. 기타 소득으로 해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네.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2007년이면 이제 11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종교계에서 만들어진 꼬리표 없는 돈들, 돈 다발들이 혹여라도 또 이제 안 좋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라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추정 전제하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또 이제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하는데 이건 물론 이제 판타지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이제 팩트니까 예. 우리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한번 지광 스님한테 또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 3억의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신도 헌금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종교적 파장이 커지는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건이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겠고요. 또 이게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만 해당됐던 것이냐? 그 이전 정권에서는 종교계와 어떤 결탁은 없었을 것인가? 왜냐하면 종교계 영역 내에도 이권 사업이 많은 영역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시설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리의 문제가 있죠. 사찰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개축의 문제가 늘 있죠. 시설물과 관련해서 여기서 학교 사업도 하죠. 복지 사업도 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존재하는지 예측이 지금 저는 안 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정치 헌금, 정치 뇌물 관련한 조금은 체계적인 수사가 앞으로는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단초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터져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발목을 잡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더 나오지 않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예. 결국 뭐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의혹들은 더 많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레 영장 실질 심사 열리는데요.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개헌 얘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제가 한 고등학교 사회 과목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좀 많이 나와 왔습니다. 네. 이 헌법
청와대가 일단 발표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오늘 설명한 부분은 전문, 본문, 부칙 중에서 전문, 뭐 앞에 뭐 짧은, 그 다음에 본문 중에서 이제 기본권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도 제가 잠깐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교과서의 수정 증보가 아니라 전면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전면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한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뭐 60 항쟁, 5.18 부마 항쟁가 다 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5.18 항쟁 헌법 전문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5.18 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5.18을 기리고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5.18을 안 기리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헌법전의 정신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 얘기했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권 얘기합니다. 이제 생명권이라는 것을 헌법 기본권 조항에 명시했다. 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 기존의 헌법에는 생명권이라는 것이 헌법 조문은 없었어요. 단지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것을 헌법의 조문에 이제 명시화했다. 해석이 아니라 한 단계 격상한 거지만 그것이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권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차례차례 발표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권력 구조라는 거죠. 기본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헌법 조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해석을 통해서 또는 국회 하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통치 구조에 관한 것, 이 권력 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지금 같은 5년 단임제냐, 뭐 내각제냐, 이원 집정구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랑 국가 체계자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권력 구조 개편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야당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권 헌법적으로 놓쳤는데 어느 야당이 반대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역시 권력 구조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또 하죠. 하나 바뀐 부분이 노동권이 대폭 강화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건가요? 7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 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지금 근로, 근로자 또는 뭐 근로하다 여러 가지 동사, 명사 다 이제 근로라는 말로 대체가 되는 게 쉽게 생각하면 5월 1일이 노동절, 과거는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메이데이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 존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저항, 뭐 노조의 파업, 우리 노동조합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굉장히 불온시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잡겠다, 바로 찾아주겠다. 노동 그러면은 뭐 이데올로기, 이념이 개입된 불온한 것. 근로 그러면 뭔가 순수한 이제 그냥 일하는 성실성 이게 아니고 근로와 노동은 큰 차이가 없는데 노동으로 통일하자. 특히 헌법 안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근로 3권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동 3권 그리고 노동기준법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굴절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불온시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근로라는 말이 그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때 만들어졌던 일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 어떤 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네. 보는 거고요. 노동은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거고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 대등한 관계로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노동의 어떤 그 중요성을 그 인정을 맞습니다. 받느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 얘기 나왔으니까 노동과 관련된 것만 몇 가지 더 질문드리죠.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교원, 공무원은 법률에 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 3권 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개정 헌법에는 이제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 지금 그 공무원 노조, 전공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교조도 사실 그렇죠. 여기에 사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과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쪽과 굉장한 충돌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렇죠. 이걸 이제 네. 헌법에 규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아니 임금 체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 형태는 다양한데 그래서 헌법에 명시해 놓는 게 아니라 그건 하위 법률에서 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노동 3권도 그래요. 이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노동의 어떤 노동 정책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안 하고는 어느 차이가 있냐면 헌법에 규정하지 않게 되면 그런 하위법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여야 바뀔 그렇죠, 때마다 여야 합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에 딱 규정해 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적어도 그러니까 헌법 바뀔 때까지는. 그럼요. 그럼 이제 공무원의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하게 되면 공무원의 어떤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차별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헌재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헌재 가면 이제 노동자가 다 이기는 거죠. 공무원이 다 이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친노동 정책을 조금 펴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헌법에 딱 박아놓음으로써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향후에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되게 이제 하고 싶은 것이고, 야당 측에서는 이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 정책이라는 것은 세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중요한 시점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여러 가지 근로 형태에 따라서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있을 거고, 아마 기본권 파트에서 가장 다툼이 있는 부분 역시 이 부분일 겁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단어를 바꾸는 거를 가시는 뭐 큰 그렇죠. 이견이 없을 건데 네. 공무원 문제,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 이 문제가 아마 큰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삭제되는 헌법 조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 네. 못하는 건가 했더니 이건 아니고 그냥 헌법에서 빼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명시돼 있음으로써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가장 헌법이 기초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거 근간을 아닙니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위법에서 규정하면 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어찌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에 없었던 것을 노동권이 중요하니까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장을 이제 처리하는 문제들은 하위법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헌법에서 빼도 된다는 건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그러셨잖아요. 정치권의 핵심 사안은 권력 구조만이다.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쟁점이 많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전문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권력 구조보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오랜만에 조국 교수로 돌아갔습니다. 헌법 강의를 하는 헌법학자. 느낌이었는데 네. 헌법학자기도 하고, 여기서 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소환제, 국민 발의제예요. 직접 민주주의. 네. 그것도 이따 잠시 예, 뒤에 그런 짚어보도록 대목들이 하겠습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건데 정치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 입법부만 해야 한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게 헌법에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기소 독점주의거든요. 헌법에 인정한다. 검사만 갖고 있다는 게 헌법의 기소 독점주의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수사권 우리도 독립.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헌법에 그 조항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뺀다는 거는 자, 이제 법률로 그거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라는 거는 여야 상황 바뀌고 정치 상황 바뀌면 얼마든지 정권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전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검사들이 아마 가장 민감하게 볼 문제가 왜 그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주의를 뺐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소 독점죄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기소 물론. 독점죄는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측면에서 기소를 이제 수사 끝 이제 기소한다는 건데, 기소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경찰과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죠. 그 형태에서도 기소는 아마 검찰에 독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의 일부를 가지고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주고, 기소는 이제 검찰을 담당하고 일종의 미국식의 사법 체계로 가려는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사권을 경찰의 독립
시켰을 때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영장을 누가 청구하냐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현실에서 오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영장이 청구돼도 신병을 확보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누가 청구하느냐가 굉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다 이게 수사를 해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검사 허락을 받아서 검사에 신청하는 형태를 경찰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렇죠.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경찰에서 밑에서 다 해서 올라와 봐도 우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그 말짱 도루묵이야. 이제 그렇죠. 이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 기자들이요. 네. 이거 뭐 좀 여담입니다만 처음에 기사 쓸 때 그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틀려서 혼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냐 청구했냐. 그렇죠. 예, 청구할 그거, 수 없죠. 예, 청구할 수 신청해요. 없죠. 그러니까 검사님 이것 좀 그렇죠. 법원에 청구해 청구 좀 주십시오. 해주세요라는 거고 네. 그러면 검사만이 영장을 그렇죠. 청구하는 건데 그걸 헌법에 있는 걸 뺐다는 거는 네. 그럼 이제 경찰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일단 길이 그렇죠.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지금 헌법 체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는 경찰이요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자체가 주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에 헌법에 그렇게 나와 검사만 가지게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 헌법에서 없앤다고 하게 되면 삭제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경찰도 그럼 우리도 가질 수 있겠는 걸 이라는 논의의 주제가 하나 더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뜨거운 감정이 하나 더 떠오른 거죠. 검찰 입장에서 방어해야 될 게 하나 더 생긴 거고 경찰 입장에서 해볼 만한데라는 거죠.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나쁘게 말씀드린다고 표현을 했냐면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얼마 전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와서 문밀 검찰 종정에 실질적으로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수처 등록제 시작해서 이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주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이게 국회에서 합의되기가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들어진 거죠. 뜨거운 주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렇죠. 네. 또 개헌안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 아까 말씀하신 네.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 소환제, 소환, 국민 발의. 발안. 네. 그럼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잘 못한다 싶으면은 그거죠. 투표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비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나중에 오늘의 이제 발표 내용은 아니고 권력구조 재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권, 여야, 각 정당, 뭐 청와대 입장이 다 다르죠. 국민들의 또 선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구조를 국회가 내각제 요소를 좀 개입시켜서 분권시키려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행정부가 때로는 권력이 좀 과도하게 나갈 때 그 부분을 커트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국정이 운영되더라. 그럼 국회가 좀 총리를 추천하거나 총리 권한을 가져가거나 이 권력을 나눠도 되겠네 그럴 텐데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전 동상이몽이라고 보는 게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대통령은 한 명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높던가 과거의 어느 때처럼 지지율이 낮던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정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되면 예. 지금과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면 권력을 나눠준다고 하는 개헌은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데 이 네. 많은 수가 늘 터져나오는 문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그럼 저 사람은 어느 지역구가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사법적 문제도 벌어지고 하면 국민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 이게 이제 국민 소환제인 거죠. 예.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발안제는 국민들이 법을 입법할 수 있게 하자라는 세월호 거죠. 특별법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네, 대표적인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 국민 서명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못 발의 만들고 못하는 정부는 게, 뒤처지고 있고 두 가지였던 입법부로 거였네요. 올라가더라도 예. 어쨌든 국민 다수가 발안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도니까 그렇죠. 전 소환제와 발안제는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이제 소환제 이것도 얘기 길어져서 제가 네. 국민 소환제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겁니다. 국민 소환제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자 저랑 이제 여야 후보로 했어요. 네. 제가 졌어요. 근데 뭐 몇 표 차 안 졌어요. 한 뭐 한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게. 다음에 뭐 하나 혐의 하나 딱 나오잖아요. 바로 이쪽 지지자들이 들고 나와서 네. 투표하자고 하고 국민 소환 딱 걸어버리면 상당히 그런 네.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악용할 수 있다. 소지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악용될 소지가 높아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의 걱정이 물론 뭐 모든 제도가
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제도는 게 그렇습니다. 제도로 만든 사람의 어떤 선한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아마 국민소환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정말 몇 표 차로 진 어떤 의원들이 뭐 이 국민들 뭐 소환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어떻게 이제 규정하는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요 지역구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는 뭐를 우선해야 되죠?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헌법 교과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학 교과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이익에 매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죠. 근데 정말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는 이 유권자들이 이걸 원하지만 이 철도가 드는 거 원하지만 내가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건 낭비다. 예산 낭비야. 난 이거 안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지역구 유권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당장 국민소환제 발동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개결 국회의원이 조금 더 지역 이익에 매몰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는 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소환제 전 반대합니다. 4년마다 있는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보고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공수처 같은 거 성립해서 점찰해서 수사해서 단죄하는 것이 맞지 이게 국민소환제를 잘못 발동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가뜩이나 요새 뭐 여론의 어떤 본인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국익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론에 쏠리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 더 좀 높아진다고 봐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도 좀 부정적이에요. 예, 지금 뭐 말씀만 들어봐도 오늘 이 내용 아까 뭐 노동 3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 소환 문제 지금 그 여야 간에 첨예한 아까 이제 그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헌정특위가 열렸잖아요. 네, 여야의 기싸움이 상당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2017년 4월 12일 날 공문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제 하면은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4년 중임제로 개헌안을 내겠다면 독재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 전하고 선거 후가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오만해지고 있어요. 왜 오만해지냐? 헌법에 그러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의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국회 갖고 오면은 국회 통과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 안 되는 걸 빤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건 뭐 딴 뜻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4월 말까지 안을 만들자, 어느 당은 또 6월 말까지 만들자. 여기서 각자 자기 정당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가 이렇게 지체되는데 제1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과감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런 이 타협안을 바로 내서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도록 한데 여당은 책임 없습니까? 무슨 유체이탈학법입니까 그게? 자, 앞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건 이제 기본권에 관한 거지만 이렇게 권력 구조 지금 오늘은 그 얘기 저희들 나오지도 않았고 시간도 없어서 네. 다 못 다루는데 이미 그쪽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권력 구조에 관한. 4년 중임제다. 그다음에 저 야당 쪽에서 얘기한 이원 집정부제다라는 것이 이게 쉽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결론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헌법 개혁이 사실 87년입니다. 그 전에 사실은 군사 정부에서 했던 개헌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 총의를 받은 개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87년인데 87년에는 사실은 6.29 선언 있고 그해 12월에 대선 치르기 몇 개월 전 뚝딱뚝딱해서 헌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YS, DJ, 뭐 JP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노태우 민정당 총재겠죠.
이 사람들이 이 권력 구조에 합의가 쉽게 됐기 때문이죠. 사실 그 당시에도 대통령제를 한다고 하면 4년 중임제가 맞습니다. 미국처럼. 5년 단임제라는 어떤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 약간 기형적인 것들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 5년 단임제로 합의가 쉽게 됐던 데 여러 가지 뭐 뒷얘기도 있었죠. 뭐 이걸 밝힐 수 있는, 방송에 살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노태우, 당시에 돈좀 빼고 하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5년 단임제라는 게 딱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쉽게 개헌이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뭐 여야당 다 틀립니다. 이게 선거구제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6월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6월에 개헌이 되는 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0월도 과연 쉬울 것인가? 왜냐하면 권력구조의 문제가 이 합의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점보다 잘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뜻을 받아서 이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를 정해놓고 야 데드라인 6월, 10월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잠깐만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5년 단임제로 바뀌었던 내용은 뭐 지금 뭐 그 말씀도 그러니까 정설이 있고 속설이 있다면 속설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설도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군부 독재의 독재 타도를 외치던 게 6월 민주항쟁이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은 단임제. 지금 말씀하신 게 엘리트 사관으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87년 헌법체제가 무슨 5명이 딱 합의하니까 만들어지니까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의 압력이 체육관 선거 하지 마라.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에서 7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임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더 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87년에 들고 일어나서 단임으로 끝내고 임기를 단축한 게 5년 단임으로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왔더니 아니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바꾸자라고 했던 게 결국 4년 중임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로 갈 건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맞습니다. 내각제 요소를 더 넣을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가 팽팽합니다. 아예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본식 총리 혹은 독일식 이런 식은 안 되고 대통령이 지금 존재하니까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국가 아닙니까?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원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목인데 국가 원수 호칭도 사실은 빼기로 됐습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가 경영자가 되는 거죠. 대통령.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제는 유지되는데 그럼 국회가 좀 권력을 분산시키자. 그러다 보니 이원 집정부제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현재 부르기는 분산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좀 나누는 것. 근데 여기서도 외치는 대통령이 하시오, 내치는 총리가 합니다. 이게 무썰듯이 안 된단 말이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서로 입장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미국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좀 줄이면서 책임 총리제 같은 걸 강화해보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국회 추천 총리를 반드시 뽑아라. 홀대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저는 앞서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권한을 재규정할 필요도 있죠. 헌법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면 좋은데 지금은 서로 또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대통령제도 개헌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표결까지 갈 가능성, 표결에 붙여진다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표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높다고 보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발의안에서 지방선거를 두고 이 개헌 세력과 호원 세력으로 이분법을 딱 만들어서 야당을 좀 특히 보수 여당 자유한국당은 이제 코너에 몰기 위한 어떤 정략이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개헌의 이 판에서 조금 사실 스텝이 엉킨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저 대통령 4년 대통령 중임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구조의 생각이 다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87년처럼 뭐 직선제가 모든 국민의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해봐도 여러 가지 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야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가 개헌세력 때 호원세력 때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 돌파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정치공학적으로 이름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헌을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고 예전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대선판에서 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은 좀 늦어졌다. 그건 미안하다. 다만
우리는 개헌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개헌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헌은 안은 이거야. 이걸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직 개헌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로야 반대로 비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개헌 세력 대 호언 세력이라고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프레임을 짠다고 하면 그걸 바꿔서 나름대로 개헌을 내놓고 좋은 개헌 대 나쁜 개헌의 이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언제쯤 본인들이 개헌안을 제출할지가 좀 의문시되는 거죠. 빨리 그걸 내놓고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그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짧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에 야 지금 4년 중임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 감옥 보내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 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헌법 128조 2항을 보시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저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이 요즘에 좀 5개 집회, 야외 집회 많이 다니시는데 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만들어낸 당시의 정부, 재헌의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은요. 재헌의회 헌법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다 꿰고 계실 분인데 이런 간단한 얘기를 일부러 틀렸다? 저는 오히려 좀 선전선동 차원에서 쓰신 것 아닐까? 만약 모르셨다면 좀 부끄러울 일이고요. 알고 저렇게 썼다면 의도가 있는 거니까 좀 옳지 않은 일일 거고요. 전 김문수 전 지사가 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부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